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지만 손익 따지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란 글도 올렸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8시 45분 소셜미디어 X에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링크를 걸고 강한 호조의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계곡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 식당 등을 차린 상인들과 담방 끝에 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야권 등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세금을 올리지 못할 거란 지적과 함께 양도세 보유세 상승이 되레 집값을 올리게 될 거란 비판을 하자 아예 표 계산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앞서 새벽 1시 23분에는 공급 대책을 가로막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담아냈습니다. 태릉 골프장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하면서 종묘와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공급안을 발표하자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무리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X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반박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6만 호를 짓고 앞으로도 유유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야당이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어제 SNS에 글을 3개 올린 데 이어 오늘 투기 근절의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수요 억제책을 언급했습니다. 정책에 왔다 갔다 내지는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청와대는 5월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계속되는 이재명식 부동산 메시지의 성패는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최근 들어 호가보다 상당히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 크게 늘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이럴 때 급매물을 잡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버티면 될 거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데요. 결국 관건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다른 친밀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겠죠. 이혜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지난 28일 214제곱미터짜리 매물이 호가보다 10억 원 정도 낮은 12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예고한 뒤 체결된 거래입니다. 대다수는 그게 좀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예가 되질 않으니까 이건 팔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부터 SNS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은 10건이 넘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쓰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제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현장에선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사실 저도 많이 놀랐고 대통령 발언 이후에 오히려 금매를 찾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히려 이 발언으로 금매가 나온다면 내가 이 기회를 틈타서 좀 더 저렴하게 싸게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경계감은 번지고 있지만 아직은 양도세 중과를 피해 호가보다 낮춰서 팔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5월 9일까지 그렇게 매도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보유세 조금 더 물면 되지라는 그런. 분명한 건 대통령의 메시지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거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기업과 산업으로 유도하려는 금융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가구의 그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이렇게 쏠려 있는 거는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쌓아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지금 활성화되니까
축을 옮기려면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해서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구두 개입으로 일단 시장에 확실한 신호는 보냈습니다. 이제 발언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자 마음이 급해진 집주인들이 있다고 답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4억 원에 나왔던 아파트는 주말 사이 8천만 원이 내렸고 11억 원이던 아파트도 가격을 5천만 원 내렸습니다. 두 집 모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7천에서 뭐 8천 정도 좀 내려서 내놓은 급한 상황이죠. 오늘도 계속 좀 아까도 계속 통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 따르면 기본세율은 6에서 45%이지만 2주택자면 20%포인트, 3주택자면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유예를 매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도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시행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제도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주택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하거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존에도 다주택자들 매도를 유도를 했다가 1, 2년 지났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풀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적이고 앞으로의 정책도 연장선상에서 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하지만 이미 곳곳에선 보유세 강화는 대책이 아니라 정상화일 뿐이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투자 수단으로 사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야 종료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깎아줘왔고 1주택자도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를 끼고 서울 핵심지에 집 한 채를 보유하는 원정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전세로 살려고 하고 서울에 강남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거주가 아니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계속 사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실제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만 보유세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시세보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잡히는 문제도 손볼 명분이 있습니다.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유세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투기나 투자들이 몰렸던 거거든요.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미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나는 진짜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엄청나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첫 번째는 횟수예요. 오늘 아침에도 2건이나 올리셨더라고요. 와 부동산 건에 대해서 SNS에 계속해서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정리를 좀 좋습니다. 하고 갈까요?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진짜 감사하고 소름이 끼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만큼은 진짜 내가 한번
한번 잡겠다라는 의지 SNS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NS에 먼저 이것부터 소개해드리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라고 글을 시작했고요. 불법 계곡 정상화, 계곡 정비 완료했다. 그리고 불법 부정판 치던 주식시장 정상화, 5,000피가 개막됐다. 이렇게 언급과 함께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이거 완전 나를 진짜 흥분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이 조롱하고 나섰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발목 잡는 데는 국민의힘이 빠질 수 없죠. 5,000피 얼마나 조롱을 했었습니까? 현실화 시켰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국민의힘이 조롱하고 나섰어요. 아니 그렇게 쉬운데 그동안에 왜 못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나섰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까지도 장동혁이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장동혁의 오늘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릅니다. 포크레인 몰고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뭐 장동혁은 6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니까 저렇게 발끈할 만하다. 이렇게 제가 좀 한번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비판을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와, 자신감. 네.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 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사람 완전 미치게 합니다 진짜. 와, 내가 인기가 떨어져서 욕 먹는 한이 있어도 이게 옳은 길이니까 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죠. 그러자 이제 또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이. 자,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다주택자,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곳이잖아. 그런데 한 사람이 100채 갖고 있으면 100군데 다 살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는 말자는 거잖아. 그래서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 조금 세금을 높게 책정하자. 양도세 중과.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유예해 왔어. 왜냐? 그때 이제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한테 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팔겠다. 팔게 그래 팔게. 기회는 좀 줘야지 시간을. 그래서 4년이나 시간을 줬어. 아니 4년이나 시간을 줬으면은 뭐 얼마를 더 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시간 줬으니까 이제는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더는 시간 안 주겠다 이제. 많이 줬다. 4년 줬잖아. 4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난리 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좀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양도세 2배 날벼락, 상속받은 건물 팔려다가 무슨 일? 날벼락이 아니라 4년을 기회 줬잖아. 집 팔 때 7억 내라고?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현실로. 부활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매물 잠김 부작용 경계해야.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 10가지. 맞아. 난리 났죠. 난리 났네요 진짜.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글을 올립니다.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한 제4부라며 보호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부당한 것일까요? 너무 맞는 말만 하신다.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 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광수 소장님 이제 나와주십시오. 아니 절체절명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깃발을 들고 전쟁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물러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 망국병을 사실 고쳐야 되고 그리고 개혁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대장이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가슴 벅찬. 이 SNS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대통령
대통령 자신이 부동산 개혁 그리고 변화를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명확하게 네. 얘기했던 거. 두 번째는 저희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표 계산을 하지 않겠다. 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 와.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만 믿고 가겠다. 와, 이거죠. 멋있어.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자.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네. 계속 예를 들어서 투기꾼들한테 져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깨겠다. 네. 그 핵심을 얘기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진전이고 큰 발전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던 없어요. 예. 없어요. 허구와 싸웠던 거야. 그렇죠. 허구, 허상과. 그렇죠. 마치 세금 부과하면 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공포를 조장하고. 그렇지. 그게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확대 재생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부동산에서 발을 빼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국민만 보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시적인 기득권의 비난을 나 감수하겠다. 그 용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용기야. 중요합니다. 참고로 네.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또네.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다. 와. 청와대 좋았어. 와, 분명히 종료다. 아니 왜냐면 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달 유예할 걸 유예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유예해주겠지. 이런 그렇지. 얘기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나왔어. 근데 그 얘기 솔직히 나왔어요. 그렇지 마. 그러니까요. 4년 해줬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찬물 제가 얹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떡해요? 아니, 안 그거는 팔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다음 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안 팔린다고요? 가격을 낮추면 무조건 팔린다. 내가 팔고 싶은데 안 팔리면 어떡하냐고. 아니, 다주택자가 이제 어. 집을 팔려고 딱 내놨어요. 어. 근데 안 팔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말 어처구니없네. 예를 들어 100억짜리라고 쳐 시세가. 그럼 이거 10억에 내놓으면 안 팔려. 난 내가 당장 가서 사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제발. 나는 그 정말 화가 나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약간 이제는 정책적으로 뭔가 고려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고려라는 게 봐주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번 메시지를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분명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상황 그리고 변화를 볼 때 지금 2026년 상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혼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시장 전문가로서 네.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뭐냐면 갑자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러지?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왜죠? 지금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를 볼 때 지금 잡지 못하면 지금 정상화를 안 시키면 걷잡을 수 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써서 돈도 풀릴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투기라든지 그런 심리적 기제가 뭐냐면 정권이 시간이 갈수록 뭐냐면 정책의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야, 네. 조금만 버티면 돼. 그렇기 때문에 정권 초기 그리고 시장의 변곡점들을 고려할 때 2026년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적기다 이거. 그런데 그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광수 하나 얘기해갖고 거의 욕 바가지로 혼자 먹었죠. 너 가만히 있어. 언젠가 할 거야. 너 왜 이렇게 너 왜 설레발을 이재명 쳐? 정부 왜 흔들어? 그렇죠. 왜 이렇게 설레발을 쳐 너? 그런데 사실은 전 왜 그랬냐면 지금 시점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또 놓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절망이었다. 맞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민주당은 한가롭게 그냥 아유 주택 공급하면 잡힐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정부도 똑같았어요. 국토부도 맨날 아유 공급할 겁니다. 그럼 집값 잡고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버렸어. 직접 나서요. 와, 뭐야? 이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네.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종료를 들었는데 막 소름 끼치네 진짜. 그러니까요. 의지가 확실히 더 느껴져서. 시장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그냥 뒀으면 5월에 그냥 무조건 꺼내요. 이 카드는 국민의힘이 됐든 보수 언론이 됐든 지금 꺼내서 굉장히 좋은 카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꺼내서 흔들어야 되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힘들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지금 시점을 놓치면 이광수 대표님 말씀 시장도 시장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이걸 막기가 어려웠다는 거 고려했고 또 집권 초기에 이게 정책이란 건 지속성이 보장이 될 때 그러니까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네. 4년 못 버티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때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혼자 싸우고 있어요. 아까도 언론들 이제 엄청나게 달려들 거예요. 국민의힘 언론 지금 다 공격하고 이제 시작이에요. 있거든요. 엄청나게 달려들 앞으로는 더 거예요. 커지겠죠. 예, 그리고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 조금이라도 가격 오르면 거봐 무용 나오고 막 그렇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싸움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하고 있다고요. 그럼 누구랑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가야죠.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누구신데? 그래서 지금 누구신데요? 나 국민이다.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이 믿는 국민. 네.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그래서 여론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다. 왜 장동혁하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싸워야 됩니까? 장동혁은 민주당에서 싸워줘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만약 그렇다면 네. 이제는 그럴 할 때가 아니다. 그 근거 없는데 사실
인과관계 없거든. 표와의 관계성을 입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하고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안정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왜냐? 국민을 위해서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이겨야 이기는 기억이 있어서 시장도 야 이제는 우리도 질 수도 있구나. 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바뀌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섰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돼요. 1심에서. 네. 그래서 여론에서 받쳐주고 정치인들도 같이 더 세게 나가주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서 맞서 대응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혼자 이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해줘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자꾸 다주택자가 과연 한국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이런 얘기로 또 간단 말이죠. 근원적으로. 왜 다주택자를 또 악마화하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4번을 한번 봐주세요. 4번. 이게 한국의 다주택자 현황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37% 정도를 다주택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거 보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주택자가 계속 증가하지 않아? 그러면 시장에서 하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라요? 가격이 오른 원인이었죠. 그렇지. 근데 또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대요. 그런 얘기를 맨날 근데 했죠. 보세요. 저 다주택자가 증가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은 더 많이 올랐어요. 같이 견인하지.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다주택자는 임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임대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차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자주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야 집값도 오르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 인과관계가 없어요. 마치 다주택자가 많아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는다는 얘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2020년부터 이상하게 다주택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놀랍죠? 2020년부터 그러네. 2020년에도 계속 다주택자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정말 폭등했고 더 폭등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근데 2020년 이후에 왜 다주택자가 저렇게 늘지 않았냐면 그건 이해찬 대표 때문에. 네? 이해찬 대표. 고 이해찬 대표. 왜? 이해찬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도입합니다. 혁신적인 세제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택을 서울에 한 채 더 살 때 무려 취득세를 8% 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살 때 8천만 원을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고 이해찬 대표님이에요. 진짜 그랬어?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만나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큰 개혁을 만들어낸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민주당이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그 개혁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실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다주택자가 줄지를 않잖아요. 네, 줄지는 줄어야 시장이 안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점이 계속 양도세 유예해주고 보유세 깎아주고 왜 팔아요 그럼? 안 팔지. 안 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또 한 번의 개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또 이거 이해찬 대표님이 또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그때도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라디오 같은데 공중파 나가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이해찬 대표님이 차 타고 가시다가 제 라디오 방송을 들었대요.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야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데 한번 고려해보자. 그게 출발점이에요. 진짜로? 야 이광수. 이거 만들어내면 진짜 바로 고소 갑니다. 제가 고인한테 그거 안 돼요. 절대 민주당에서 제가 들은 얘기고 그게 출발선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네, 저는 충분히 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거냐? 그렇지. 자, 이제 세금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또 하나의 시그널이 또 그렇죠. 크게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각오,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광수 소장이 조금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갑니다. 아니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실제로. 그래서 막 여기서 울었어. 맞아, 진짜로. 울어가지고 대통령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댓글에서 저 이낙연 개빠 저 반명이다. 이재명 정부 흔들라고 또 나타났다. 난리가 났었단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랬냐? 부동산 못 잡으면 무조건 이재명 정부는 실패로 가는 거야. 네. 이미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한 1월 초까지 계속 또 보수 언론에서 얘기했어요. 왜냐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15년 만에 최대 상승했다. 이러면서 맞아. 또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걸더라고. 네.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니까 마음이 급했던 맞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큰 출발이 지금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이제 출발한 거예요, 진짜. 네.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항상 이제 발목 잡는 인간들 나오잖아. 네. 그거 잠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이제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하는 공급 대책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을 그냥 싹싹 끌어가지고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 착공해서 내년부터 이제 아무튼 착공이 되는 거고 다음 달에 또 추가 공급 대책 발표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문제는 이 서울시 다시 말해 오세훈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근데 오세훈이가 얼마나 웃긴 인간인지 그거 잠깐 좀 일러 바치고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 마이크 건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가 있어요. 네. 이 부지에다가 이제 정부가
정부가 6,000호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자 오세훈이가 이제 그 발목 잡고 나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웃겨. 이자가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 그동안에 오세훈이가 종묘 개발 네. 나설 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세계유산 영향평가 받아라. 근데 서울시는 아유 안 받는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거는 세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또. 오세훈이가요, 오세훈이가 이거는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자기는 안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뭐라고 비판했냐? 저 이재명 저 나쁜 사람이 공공에서 분양을 했어야지 왜 민간에게 저걸 다 넘겨갖고 민간에 배떼지만 불리게 했느냐고 난리 쳤어요. 그래갖고 사람들 박수 받고 난리 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급대책 정부가 발표했잖아. 이거 민간에서 해야지 왜 정부가 나서냐고. 진짜 난 너무 어이가 없어. 그것도 넥타이 메고. 함께 보시죠.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할 영역입니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태릉 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입니다. 세계의 자산인 개발 제한 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와, 레전드야. 레전드.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레전드야. 지금 국토부에서 바로 입장을 밝혔죠. 세계 영향평가 받겠다. 네. 세운상가도 받아라. 네. 똑같이 받으면 된다. 우리는 그거 고려해서 네. KPI를 짓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세운상가에 40층 올리는 건요. 택지 공급이 아닌 민간주택 공급이 아니에요. 네. 상가예요. 근데 지금 민간주택 공급하겠다는데 상가를 갖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또 애초에 비교 대상 조차가 아니에요. 레전드. 급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급했어. 거의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때 그 국정감사였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내가 죽여보겠다고 해갖고 일타강서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민간에게 다 배를 불게 하냐고 난리 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세훈 시장을 개인적으로도 싫어하지만 공익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공익적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싫어하는 거죠. 문제가 많다. 일단 아까 오세훈 시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과도한 민간 비중이에요. 네. 민간은 주택 공급을 왜 합니까? 왜 해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하는데 한국의 주택 시장이 통째로 맡겨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돈 벌려고 분양가 올리고 막 재건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값이 오른 가장 큰 원인이 뻥튀기 됐죠. 그걸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찾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질 좋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국의 집값은 안정될 겁니다. 그렇지. 그 역할을 그러면 질 좋은 공공주택의 핵심은 뭡니까? 위치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걸 지금 정부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는 건데 민간이 공급해야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을 통해서 재건축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해서 그렇게 무작정하면 멸시주택 많아지고 고가주택 많이 생기면 오히려 집값이 급등할 또 다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적정한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완전히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해석하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제대로 초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의 조금 서운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이번에 공급 대책이 청년, 신혼부부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나를 위해서 또 얘기한다고 할까봐 그런데 50대 이상 40대, 50대에는 단 한 번도 나는 진짜 혜택을 주는 걸 못 봤어. 아니 진짜 언제나 배제돼. 언제나. 아니 실제로 근데 그런 여론 있어요. 있어? 많습니다. 4050은 왜 신경 안 써주냐? 아니 언제나 배제야. 많아요. 그런 뭐야? 이건 아니라 이거죠. 이건 공정이 아닙니다. 아니 언제까지 배제됩니까? 언제까지? 그 지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공급 계획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일단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나오는데 특히 30, 40대, 50대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울시의 공조가요. 근데 지금 서울시가 완전히 지금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반대하죠. 그래서 이 공급 정책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지방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런 30, 40대에 대한 공급도 마련이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이게 또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그 공급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도 거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한테 뭐라고들 하시니까. 근데 이거 그냥 선순환이 된다라면 지금 신혼주부랑 청년을 공급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당장 살 곳이 아니고 신혼부부. 그러니까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지금 4050들은 지금 무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살 곳이 일단은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안정이 되고 그게 접근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이제 집을 온다. 마련할 기회가 오게 돼 있잖아요. 네, 뭐 그렇긴 다른 하죠. 추가 공급을 안 하더라도 네. 조금만 템포를 늦춰 생각해 또 보면 이거 봐. 또 40, 50대는 또 양보하라잖아. 야 이제 양보 나도 50대예요. 내 집에도 많아요. 왜 그래? 아니, 진짜 이건 서운할 만하다니까. 아니, 이거는 맞아요. 공정한 차원에서도 같이 배려가 돼줘야 됩니다. 맞아.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 40대 뭐 50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정부의 그런 약속을 믿고 사실은 내 집 마련을 좀 미루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청약 기회라든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공급을 해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홀로 싸우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야 진짜 변화라는 건 사실 한 명이 길을 걸어가면 또 누군가 그 길을 걷고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열심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지금 현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한테도 관광버스 빌려서 임장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하고 그리고 지금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들이 온 힘을 다 바쳐 반발할 거거든요. 맞죠. 그럼 결국은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여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데가 별로 나는 못 봤어요. 없어요. 없지. 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해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민감하다 보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댓글에 지방선거고 이긴 다음에 해라 이렇게 또 얘기가 올라오네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러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얘기할 거라고요. 국회의원 선거만 그러면 이기고 또 하자. 총선 이후로 하자. 그럼 또 무슨 선거 있습니까? 대선 이후에 하자. 그러니까 지금 대선 이겼으니까 지금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기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긴 다음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함이잖아.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지방선거 진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잘못된 프레임 누가 만든 거야 그거. 오늘 여론조사에서 서울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부동산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면서. 네. 그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이게 여론이 또 선순환으로 가거든요. 야 진짜네? 우리 삶에 도움되네.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거든. 한 번 딱 성공을 해야 돼. 딱 한 번만이라도. 맞아요. 그걸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여주고 보여줬잖아. 네.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들도 이제 그거는 비판 못해요. 못해요. 비판하는 순간 지들이 바보가 되니까. 심지어요. 증권 거래소도 이상하다고 했다고요. 상법 개정 이런 거. 네.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 이제 못해. 못하죠. 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가격 하락이 실제로 되면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 다 튀어나왔거든. 뭐 이준석 또 튀어나왔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지금 다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스피 5천 얘기할 때 튀어나왔던 애들 고스란히 지금 다 튀어나왔어. 나경원 튀어나왔죠. 이준석 튀어나왔죠. 다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요걸 또 이제 성공으로 누르면 돼. 맞습니다. 당분간 자지 마요. 이광수 소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자유로운 시장 내에서도 3개월 이상은 둬야 집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딱 3달 남았거든요. 근데 토지거래허가구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어떡할 거야? 라고 했더니 보통은 이제 이 유예를 받기 전이면 잔금을 받거나 등기까지 끝나야 유예되거든요. 그런데 계약분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추가 양도까지 시간을 벌어줄 테니 계약만이라도 해라라고 해서 정부가 약간의 퇴로는 열어줄 정도로 이 문제가 그냥 감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까지 준비한 듯한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예를 들어 무슨 법안을 바꾸든 아니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꽤 비싼 집들 주요 지역 뭐 강남 4구든 아니면 뭐 마용성이든 하여튼 한강벨트 따라 있는 미니멈 2-30억 보통은 5-60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에 뭐 이혜훈 전 장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집들에 다 살고 있고 뭐 법 만드는 사람 25평 집에 5분이 사시고 잠만 잤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런 정책을 대통령의 설령 의지가 있어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익에 너무 훼손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막 가만히 있으면 70억, 90억, 100억 될 텐데 이게 50억으로 떨어져 40억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과연 이 일을 하겠느냐, 잘 따라가겠느냐. 이거 약간 좀 그래서 왜 예전에도 너 두 집 할 거면 너 그만두든지 빨리 팔든지 했더니 그냥 일 그만두고 집 지키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본인들 자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혹시 막진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동산 풍요한계 최은경 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다주택자들이 오늘은 구혜진이 나섭니다. 네. 매물을 내놓기를 봅니다. 네. 유도하는 거는 그 의도를 알겠어요. 그동안 빨리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팔아라라는 걸 알겠는데 이 1주택자 중에서도 안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잡겠다고 나선 거는 좀 어떤 의도인지, 어떤 식으로 좀 부동산 시장을 끌어나가려는 의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1주택자들 중에도 1주택자를 어느 정도 봐주는 거 아니고 1주택자 중에도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세 주거나 월세 부분이잖아요. 준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좀 잡돌이 하겠다는 거는 빨리 팔란 얘기냐, 실제 거주 아니면 다 팔란 얘기냐.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수요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전체 시장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운 그 수요에 대한 1주택이라는 수요에 대해서 외면하고서 부동산 시장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고 있는 거지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라고 해서 예외로 두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수요에서, 그러니까 자본시장 투자를 할 거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랬을 때 부동산 쪽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범위가 큽니다.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1주택의 장기 보유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 투자 시장으로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그 투자 수요라는 측면들을 뭐 그러니까 발라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뭐 1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참 되게 다양한 문제가 파생돼서 따라오는 건데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택을 여러 채 가지면 중과를 할 거야. 그러면 한 주택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싼 것부터 팝니다. 왜냐면은 제일 비싼 거에 중과가 되면 안 되니까 싼 거부터 팔게 되면 제일 비싼 것만 하나 남게 되잖아요. 그럼 또다시 강남과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가 돼요. 그러면 예전에 뭐 두세 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래저래 투자 수요로 갖고 있다가 그럼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나머지 다 팔아서 또 강남 사고 또 강남 사고 또 강남 사고 뭐 지방에는 그렇게 비싼 주택도 없으니까 몇 개 샀던 사람들도 또 팔아서 강남 사고, 그럼 강남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번 이슈는 딱 이 기간 한정해서 뭔가 타겟팅을 해서 접근한 거는 맞긴 한데 이게 가지고 올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가지고 왔던 뭐 지역에서 예전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도 지금의 뭐 강남 아파트 뭐 한강벨트 아파트 없으면은 그분들도 소외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이걸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당장 5월 9일에 이게 유예가 만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원포인트로 이거 얘기를 한 건데,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때는 똘똘한 한 채 정책은 그러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딱 요번 거 유예 안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원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추가로 계속? 아니 여기에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예를 들면 두 채 있다. 그러면 싼 거부터 팔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외곽집 먼저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똘똘한 한 채만 남겠지? 그런 건 값이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사겠지? 등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이 그다음에 그 한 채는 내가 한 채를 거기 못 살더라도 투자용으로 서울에 사놔야 돼. 강남에 사놔야 돼. 이런 어떤 우리가 그동안 쭉 갖고 있었던 부동산에 관한 문법마다가 있잖아요. 그 단계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마다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거의 실시간으로 답을 내고 있어요.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야? 보유세가 더 비싸질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기면 어떻게 할 거야? 계약은만이라도 해 봐줄게. 그 다음에 그럼 한 채 갖고 있으면 되겠네? 비거주용이면 세금 많이 낼걸? 비거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거든요. 비거주용 한 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거를 의식주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해서 어느 정도 봐줬던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저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준비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말씀은 부동산에 관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거의 모든 이 정책들이 지금 다 준비돼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그래서 말씀만 드리면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정부가 이기느냐, 중요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혹시 그냥 요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한 채건 두 채건 간에 그냥 갖고 있는 자산 총액으로 세금을 예를 들면 뭐 10억 이하면 한 주택인데 10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주택인데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5억짜리 두 개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총액으로 그냥 세금을 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15억짜리 세 채 있는 사람보다 더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닌가? 그게 정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세제가 들어가게
됐냐면은 이 사람의 정치적 감성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도 한 채 있는데 뭐 이렇게 보수지나 경제지 보도 보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세금 낼 돈이 없어갖고 30년 동안 살던 이 아까운 집을 팔고 뭐 어디로 멀리 떠나야 돼요. 뭐 압구정 현대 100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뭐 65세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냥 오른 건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올리고서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럼 1주택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1주택은 꼭 실수요자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들이 그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동 평론가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중요한 기로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여요. 누구의? 정부의.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부가 감정적으로 야 진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움직임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들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다시 야, 이번에 내가 진짜 무조건 다주택자 다 때려잡을 거야. 5월 9일 지나고서 한번 안 내봐. 내가 보이스 계속 올려가지고 너네 진짜 뭐 언제까지 안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거를 뭘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뭐 정상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하면 제도를 잘 설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까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개입이 안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타기를 잘 해내면서 내놓을 매물들은 좀 나오게 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잡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오히려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단기간으로는 매물이 꽤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 전에 빨리 좀 팔겠다는 매물들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는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이 대통령의 개국 얘기를 꺼내자 4억 낮춘 금매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는 심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번 길을 꺾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정 변호사님은 서울에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그 유명한 2019년에 집을 판 사람입니다. 제가 팔고 나서 거의 막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분들 만났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는 약간 까방권을 주셨어요. 넌 욕해도 된다. 제가 정말 주식으로 갔나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다른 거에 투자를 호텔 쪽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고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문재인 그 정부 때 인사분들 만나면 이 친구는 까방권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정말 그 투자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이제 큰 거 한 방 터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시장의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처음 이제 입법이 됐다가 박근혜 이명박 때 없앴죠. 그렇죠.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 중과세를 없애버리고 기본세율만 부과되게 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뭐 기득권들은 언제나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모든 언론 매체를 넘나들고 심지어 진보 매체에서까지 그냥 폭격이었죠 그때. 그렇죠. 그 이제 논리는 단순해요. 자 서울에 다주택들이 엄청 많은데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갖다 확 높여버리면은 이건 양도소득세라는 건 아파트 값이 오른 채로 팔아야 팔면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요거를 세금으로 몇 퍼센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 팔면 세금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팔지 마. 버텨. 저 정권 바뀌면 없어져. 어차피. 그런 시그널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경제지에서도 그런 전망을 했고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기다려봐. 일단 좀 관망해보자. 패닉셀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텼어요 사람들이. 패닉. 그 패닉셀 보였습니다. 착해서 그래. 사람이 착해서 그래. 아니 정부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 버텼던 사람들이 연말인가 몇 달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는. 크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팔 필요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세금 월세 받아 먹고 살면 돼. 팔지 마. 양도소득세 왜 내? 버텨버린 거예요. 제가 팔고 딱 3개월 뒤인가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봐봐. 무슨 세금을 매겨.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어. 그때 그때 가장 유명했던 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래가지고는 유야무야 되고 공급 정책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부동산 값이 역으로 튀어버린 게 양도소득세를 매겨버리니 전부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매매 잔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사실 그때 접근 방법도 조금
조금 저는 나이브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념적으로 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양도소득세는 말씀하신 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크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종부세는 뭐 악마적인 세금 막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막 이것저것 쪼개갖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이 마련해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만 중과세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물량을 안 뽑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 사업자 이런 걸 내서 면세 방법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폭발해버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과연 이기려고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방법을 만들어줘 버리면 그러니까요. 타글로 가지 누가 그걸 바보같이 세금 내면서 파냐고. 저요. 착한 사람만 말을 잘 들었어요 제가.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히셨지만 자 그 문재인 정부 때 왔던 그 중과세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놨더니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대통령령으로 야 이거 1년씩 밀어줄게. 유예를 시켜. 1년 지났더니 또 유예시켜. 1년 지났더니 또 유예시켜. 계속 유예를 1년간 시키면서 이거는 근데 오히려 그게 마감 효과가 있었어요. 맞죠? 맞아요. 네, 맞아. 이거 혹시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는 오히려 수요 촉진책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연 세일할 때 빨리 사야 돼 이런 것처럼. 근데 그 말은 이제 시장의 시그널이 역시 정부는 시장을 못 이겨. 그리고 이거 건드리면은 서울 시민들 표심 다 잃는데 이 서울 부동산 공화국을 누가 건드려? 정부는 절대 우리 시장은 못 이겨. 이런 사인이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령으로 계속 유예한다는 건 우리가 다수당 되는 순간 중과세 폐지할 거야 법으로. 맞아요. 이 사인을 아예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어. 그러면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인식을 갖고 신문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재테크 하려면. 시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정권 들어서게 됐으면 이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접근할 건지 모르겠습니까? 다 공부했어 이 사람들도. 그리고 실패가 왜 실패됐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봤고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 무도하고 누가 봐도 문제가 많았던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일 뽀아팠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좌우면하고 흔들려 버리면은 문재인 정권 시즌 2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정권이라 이 부분은 진심으로 접근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 했고 그걸 예상을 못했다면 재테크에 제자도 꺼내면 안 되는 인간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산 주식 목록 그대로 따라 사면 돼요. 그리고 그게 저예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그 후보 때 공개하셨잖아요. 코덱스 200, 뭐 코스피 150 이거 한 거 그대로 따라 샀더니 지금 거기에 날싸죠? 달달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개인은 없다라는 걸 제가 쉽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호감이 가고 이런 분이지만 이분이 굉장히 막 강력하게 뭔가 할 거라는 이미지가 있진 않았잖아요. 사실 좀 인화나 좀 허허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할 것 같은. 계곡 철거, 신천지 문 뜯어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강하게 가서 오히려 시장에 좀 더 잘 먹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다면 한다. 저 사람은 게다가 코스피 5천을 달성한 것도 성과가 있고 굉장한 정책적 추동력을 주는 거죠. 진짜 한다면 하는 거구나.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은 여론 보고 경제지에서 뭐 벌써 10대 부작용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나오면 여론이 흔들리면서 지방선거 의식하기 때문에 결국 못할 걸? 요 말을 깨 부숴버린 거예요, 대통령. 그게 원래의 그 공식이었죠. 그 눈치 보다가 선거 앞이어서 못하다가 그 선거에서 애매하게 지고 그럼 추진력 잃어갖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코스피 5천 그리고 과거의 성과들을 갖고 와서 오히려 부동산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지점에서 제가 꼭 당부드려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 개혁을 하게 되면은 기득권들의 반 역습은 항상 있죠. 근데 역습의 방식이 뭐 시장의 부작용, 오히려 저렇게 하면 부동산값 더 뛰어요. 뭐 매매 잔금이 또 생겼어요. 이것도 있지만은 더 치명적이고 더 잘 먹혀왔던 것이 내로남불 공격입니다. 야 민주당 너네들도 다주택자 많잖아. 이번에 벌써 나왔어요. 주진우 의원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이준석도 그 얘기했어요. 오늘 페이스북에 이미 벌써 그 대통령실 인사들이 뭐 다주택자다, 뭐 강남에 집 있다 이런 거를 벌써 비판하고 나섰죠. 그렇죠. 5월 9일까지 너네들 파는지 안 파는지 지켜보자라고 이준석이 바로 논평 냈습니다. 얄밉죠. 얄밉고 상당히 미운 건 사실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지금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개혁하기 어려운, 이거는 가장 힘이 강할 때 해도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있는. 사실 민주진영은 여기에 대한 역사가 있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사실 그 수도 이전을 통해서 서울 집값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저희가 무너지는 바람에 사실 정말 지금의 서울병을 아예 시작하기 전에도 꽤 부실 수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나이브한 접근이나 아니면 정말 보수 언론의 총공격에 무너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에 있는 뭐 현역 국회의원이든 그냥 뭐 당의 원외위원장이든 그리고 뭐 정부 부처에 있는 고위공직자든 수도권에
다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5월 9일까지 팔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그냥 물든지. 근데 무는 것보다는 지금 대통령의 의지는 5월 9일까지 팔아라. 세금 유예해 줄 테니까 5월 9일까지는 그 메시지를 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제발 대통령이 개혁 의제를 냈을 때 내로남불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대통령이 혼자 아무리 드립을 하면 뭐해요. 정당에서 안 도와주고 이중적인 잣대 한 명, 두 명 때문에 프레임 잡아갖고 상대방이 공격하는데 걷다 대고 야 국민의힘 너희들이 투기 더 많잖아. 니들이 다주택자 천지 아니야. 다 강남에 집 있지 않아? 공격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죠. 우리가 여당인데 이제. 그럼 민주당에서의 정책 추동력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데 국민의힘이 나쁜 놈인 거 아무리가 알아. 나쁜 놈인 건.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염려돼요. 그걸 제대로 잘 뒷받침할 수 있나. 그 정부 인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개인은 없더라고요. 주식해. 주식하세요. 주식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도 있었어요. 오히려 뭐 챙겨주거나 이런 거보다 더 칼 같아서. 그 예전에 남천동에서 오창석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이유가 사람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못됐기 때문이다. 무조건 간다. 행정지평이 대가. 이러면서 저는 그게 못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막 챙겨주거나 뭐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다는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인사분들께서도 과연 대통령이 그거 사정을 봐줄까? 그러니까 그게요. 핵심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은 본인의 철학과 공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나의 철학이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비난을 하든 뭐 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옳은 방향이 이것이라는 본인 공부와 철학과 확실히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윤석열 같은 인간처럼 전혀 정치에 대한 공부는 안 돼 있는데 시류를 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버리면 지가 모르니까 인기 영합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민원을 듣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 처음에 올린 게 그 토요일 날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라는 SNS를 시작으로 여러 개를 쭉 이었고 조금 전에도 보니까 관련된 SNS 글을 올리셨던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자신 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다. 뭐 본인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행정 성과들 중에 그 계곡 관련해서 정비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5,000피를 이뤄냈던 이 주식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언급하면서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뭐 여러 잡음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기회 있을 때 잡으시라. 아니 뭐 내가 지금 뭐 억지로 뭐 하라고 그러냐. 5월 9일까지 날짜 주지 않았느냐. 이 맥락의 글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거든요. 일단 SNS 어떻게 보셨는지. 뭐 저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SNS를 굉장히 활발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빈도수가 확 늘었는데 그 말인즉슨 뭐랄까 이제 본인의 정책 행보라든지 뭐 외교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를 충분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명받을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회 입법 속도라든지 제도권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좀 너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행보라든지 그리고 국회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정책 행보는 홍보를 하겠다라는 이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해서 언론들이 접근하는 것 중에 프레임을 잘못 잡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설탕 부담금과 관련돼서도 공식 석상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토론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설탕세 도입이라고 써버리니까 그런 대목들이 답답해서 본인께서 직접 이거를 언급하시기로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는 뭐 공급 정책이 기반으로 일단 이루어진 것인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부과를 하기로 한 것은 예고가 됐던 건데 이걸 언론들이 전부 다 세금 부과 정책이라는 식으로 결국 선거 앞두고 세금 부과 강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다 보니까 이거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더 때려맞기 전에 주택을 또 내놓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급을 하는 것을 말고도 이런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공급이잖아요. 주택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기 때문에 이건 공급 정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왜 세금 프레임으로 가둬두느냐 이런 방식의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과거 경기도지사 때나 성남시장 때 하셨던 방식도 보면은 뭔가 논쟁이 돼 있거나 논란이 돼 있는 사안은 깔끔하게 본인이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움직임의 연장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 평론가가 이제 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SNS를 직접 소통을 하니까요.
대통령 특징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저도 옆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휴대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SNS도 내시고 또 일하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좀 건강이 걱정될 만큼 이재명이 여러 명이냐 의심이 될 만큼 너무 일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그 와중에 또 SNS를 통해서 사실 되게 예민한 문제죠. 부동산 그렇죠. 정책은. 예. 그러니까 정책이 나올 때마다 되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상한 시그널로 익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또 지금 중과세 유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유예될걸? 이런 식의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신뢰성과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은 그래 정부에서 부동산 잡겠다고 하는 거 다 뻥이야. 결국은 오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는 내가 그만큼 잘 자신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할 수 있고 해낸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 부담스럽죠. 6월에 선거 앞두고 오히려 제일 편한 방법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정책도 내지 않으면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네. 조용히 별탈 없이 논란 없이. 근데 대통령은 과감하게 그런 걸 다 타파하고 지금이 또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입학식 맞물리고 또 이사철 맞물리게 되다 네. 보면 지금 안 잡으면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명확히 알고 계시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를 좀 명확히 준 것이고 대통령 말씀처럼 대통령이 뭐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 진짜일 겁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 민간 기업인들이 보통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아주 그 능한 분들이 예. 많이 있죠. 유명한 마케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마케팅 그리고 심리학, 사회학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독서량 또 그런 거에 대한 고찰, 성찰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회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 중에 보면 혼 이펙트, 경적 효과라고 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뭐가 잘못됐으니까 뒤에도 잘못될 거다라고 미리 이제 예단을 하고 자 민주정부에 들어오면 집값이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잖아요. 그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계속 작동하죠. 그 프레임이 네. 일종의 이제 혼 이펙트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뭘로 막느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그 빌드업하는 과정들의 아주 키워드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할로 이펙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후광 효과죠. 내가 계곡 그리고 5,000피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도 해냈다. 이거 상당히 갈등이 많고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남들이 감히 5,000 누가 상상이나 했나? 하는 부분들을 해낸 것들을 가지고 봐라. 내가 이것도 충분히 해낸다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딱 하잖아요. 이게 다 연동되는 말이고 거기에 필연적 거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굳이 우리가 애써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예. 딱 그 빌드업의 완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SNS에 표현했다 그 뜻은 간다는 얘기예요. 실천적으로 정책을 실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백그라운드 밑자락을 깔은 거예요. 기회를 줄 때 정부 정책은 그대로 가니까 시장에서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라. 혼 이펙트 가지고 이 정부는 또 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5월 9일 날 이제 중과 유예 뭐 이 얘기를 하는데 6월 3일이 있으니까 유예하겠지? 딴 생각하지 마시라. 유예 없다. 하고 다시 한번 오늘도 또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 과연 그러면 뭐 청와대 참모들 파는지 보자라고 비아냥대고 하지만 그런 때 이제 써주는 말 있잖아요. 개야지져라 기차는 간다. 가는 거죠. 갑니다. 예. 저 정도로 강력하게 의지를 깔고 이미 당신 스스로 했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도 적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건 실천적으로 실행이 된다. 반드시 짚어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 올리고 난 다음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내용은 어디 간 데 없고요. 하냐 마냐. 버티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그냥 OX 같은 논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안에 있는 디테일들이 지금 뭐 이렇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거나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SNS를 여러 차례 올리는 것이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리고 났더니 또 어떤 반응이 나오고 그럼 그 반응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때 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또 SNS를 올리고 이게 뭐 몇 차례 반복됐단 말이에요.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냐라는 취지로 이제 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쭉 이어졌던 내용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을 마치 그 모순이 있는 또 다른 것 이것과 저것을 또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니까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면서 다주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따지고 보면 사실 이렇게 순하게 쓴 말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경고잖아요. 강력한 경고입니다. 옐로 카드 드신 거예요. 옐로 카드. 예.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밑자락을 깔고 시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5월 달까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재된 경고입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마지막 최후의 끝판이 이제 강력한 보유세 등등에 대한 세제잖아요. 그 앞 단계에 거의 최후 수단에 가까이 돼 있는 게 공급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 정책 얼마 전에 이제 119 대책이 있었죠. 6만 호 이제 예. 그건 수도권
그렇죠. 그래도 좋은 자리, 남들이 선호하는 자리 이런 데를 이제 제시한 거고 거슬러가 보면 97 대책이라고 있었잖아요. 수도권에 27만 그렇죠. 호로 공급하겠다.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겠다 하면서 그때 뭐를 얘기했냐면 적기에 공급한다와 속도전을 얘기를 했어요. 맨날 윤석열 정부에서 한다 해놓고 수도권 인근에 30만 호 해놓고 못했단 말이에요.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LH 등등의 공적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청년, 어떤 그 여성, 그 다음에 독거 등등을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걸 보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 분야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공공 이런 쪽을 강조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냥 민간에 맡겨서 세워라 내워라 분양가 맞출 때까지 기다리거나 일부러 뒤로 늦추거나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속도전을 해서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대통령이 SNS 올리신 게 이제 보통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1.5개에서 2개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는 제가 지금 다 세봤거든요. 8개를 올리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업에 더 늘어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절박함이나 대통령의 간절함은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를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어떤 대통령이 그 정책 홍보에 대해서 갈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이런 걸 좀 많이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보도를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SNS의 득과실, 대통령의 입이 이렇게 가벼워서 될지냐 뭐 이런 그 얘기 반드시 나오죠. 이런 관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도 존중은 합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훨씬 크고 오죽하면 지금 이 상황까지 왔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앞으로 이제 이런 방식의 SNS 소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이슈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이슈들을 또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덮거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이런 방식을 저 같아도 택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일각에서 나오는 여러 부정적인 얘기들 좀 해볼게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세 분이 저를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선거 앞두고 왜 이러냐. 6.3 지방선거, 그러니까 5월 9일날 위에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바로 한 달 뒤에 선거인데,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부동산 이슈가 나와서 재미 본 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재래식 언론에서 항상 하고 있는 얘기죠. 고장난 레코드처럼 하고 있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바로 깨는 게 지금 대통령의 강력한 이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치권도 분명히 선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유예하지 않는다. 그대로 간다. 그랬을 때 진짜 곡소리 나는 건 누구냐? 바로 그분들이죠. 그런데 숫자를 보세요. 국민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서울도 이제 102 정도 됩니다. 높은 데는 125 정도 됩니다. 제 고향 충북도 한 1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자가 보유율이 서울 같으면 57, 58, 그 사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미스매칭 때문에 이제 계속 생기는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여러 통계 수치와 흐름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런 그 워닝 효과를 냈을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다, 어떤 반응이 나올 거다, 재래식 언론은 어떨 거다도 이미 계산을 하시고 지금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신 거죠. 그 임세훈 부대변인, 그 당 내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이견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습니까? 예, 저희는 이견 없고 세제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생각과 당의 생각은 일치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보여준 만큼 당에선 당연히 뒷받침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명확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선거 있는 거 알죠? 그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선거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대통령이 표 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왔어요. 뭐 한 2달 정도 유예될 거다. 뭐 얘기가 막 돌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그냥 또 단칼 아니라고 잘랐다고 했잖아요. 한다. 내가 말했는데 이걸 왜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SNS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선거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 근데 지금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 상황이라던가 지금 유동성 상황,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심리 같은 걸 보면은 지금 꺾어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에요. 하긴 지방선거 있다고 못하면 뭐 지방선거 끝나면 총선 있고, 총선 끝나고 나면 또 대선 있고, 선거야 뭐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돌아오는 건데 언제 하자는 얘기냐. 이 이야기가 뭐 당연히 함께 나올 것 같고,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조금 전에 지금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온 게 부동산 관련된 대통령의 SNS 메시지였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의 부동산 SNS 일관된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했고, 아침에 강유정 대변인의 이제 브리핑 백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과 청와대가 같은 목소리 내고 있고, 정부 사이드에서 총리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건 뭔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라는 게 하나만 더 첨언드리면 대통령께서 모처럼 아까 이제 초두에 머니무브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생산적 금융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권을 할 때 대체로 우리나라 지금 부동자금이 무려 4,300조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부동자금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동안은 부동산으로 가서 잠기면 이게 일종의 썬크 코스트가 되잖아요. 잠겨 있잖아요. 생산적으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렵게 해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바닥에 깔고 앉아 있는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 생산적 금융으로
주식으로 5,000피를 만들면서 이제 돈이 돌게 만드는 사고 팔고가 자주 일어나고 돌게 만드는 걸로 어렵게 만들어 봤죠.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전이되면 또 잠긴다. 그러면 국가 경제나 이런 데서의 그 다이내믹스, 역동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다라고 굉장히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원 부위원님께서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이런 때 좀 경제 전문가 같은 갑자기 착각하고 있다가 내가 알아들으니 망정이지. 다이내믹스. 지금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견을 달고 또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비판 나오는 것, 개혁신당에서 비판 나오는 것, 뭐 이것도 짚어야 되겠지만 언론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하나 링크를 하면서 왜 이러냐, 정론직필을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가는 자중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이 메시지, 왜냐하면 부동산 이슈만 있으면 언론들이 뭐 벌떼같이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 지점을 딱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부동산 문제는요, 정책을 내놓으면 세 분파가 됩니다. 집이 없는 분, 이분들도 불안해하고 화를 내요. 그다음에 집 한 채 있는 실수요자, 이분들도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이렇게 이 세 분류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또 교묘히 이용하는 게 또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그 사주가 건설사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 많아요. 그런 지점이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되면 그래, 여기 없는 집 한 채에 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다주택자 다 건드려 보면 이게 논란이 되면 또 여기는 조회수 올라가잖아요. 그걸 또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직격을 해줘야, 안 그러면 다른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게 좀 누적됐다라고 봐요. 저는 이번 케이스만 이게 대통령이 지적하셨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어떤 정책이 나오든 뭐 어떤 뭐 심지어 뭐 오피셜 발표가 대변인으로부터 나오든 간에 있는 그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왜곡이 들어가거나 허위 과장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릴리즈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또 한 번 다시 재해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피로도, 그리고 이 정책 집행의 속도가 더 늦어진다라는 것,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시간 낭비고 국가적 에너지 낭비라는 걸 대통령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저히 해도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돼야 되겠다라는 싶은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설탕 부담금 얘기인 것 같고요. 이번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부동산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 사주나 언론사들의 입장은 뭐 앞서서 이제 임세현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향후에도 아마 어떤 A란 주제를 던지면 A 다시로 가거나 뭐 B라고 해석하거나 C라고 해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지적은 앞으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종의 루틴처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정치권에서 루틴처럼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등이 하는 얘기, 자, 국민들에게 급매를 강요한다, 자, 청와대 비서진들 다주택자 많더라, 니들부터 팔아라 라는 취지의 5월 9일까지 지켜보겠다, 그때까지 다 팔리는지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들을 야권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가장 가려운 사람들이죠. 자기들 캥기는 사람들이죠. 아마 나경원 의원 꽤 고가 뭐 그런 거고, 여기서 제일 캥기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닐까요? 몇 주택이었죠 그때? 6주택 7개인가요? 6개인가? 다 실거주라 그랬어. 다 실거주.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사나 보죠 뭐. 제가 발 따로 머리 따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잘한다 진짜. 표정도 똑같아. 연습을 해요? 요즘에는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제가 장동혁 씨를 삼킨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네. 한겨레 TV 덕에 지상파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됐네. 뭐 너무 잘 됐죠. 지상파 나가서 그거 해요? 그거 해달라는데요. 진짜? 지상파에서 제가 그랬어요. 지상파에서 박영식을 다른데 써먹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개그맨은 아닌데 했더니 그냥 해달라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지상파 전 김건희로 좀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그 다큐멘터리 얘기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부동산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주말 사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뭐 각종 저항의 목소리들이나 저항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파적으로 무조건적 비판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9일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 이후 상황을 또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사실관계를 틀린 말은 없지 않는가. 4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나 팔고 싶다. 근데 안 팔리는데 어떡하냐? 싸게 내놓으세요. 지금 그랬더니 다 똑같은 답이 돌아와요. 싸게 내놓으면 안 팔릴 리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사실 보유세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생각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빼놓고 있는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해서 유예해주는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까지도 처리가 안 된다면 또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정성이고 지속성이죠. 그 어떤 정책을 냈을 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 유명한 말이 예측 가능한 가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변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유예 이런 가변적인 걸 예외가 어느 순간부터 원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유예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의지로 그 부분을 끊겠다 이렇게 표명하신 걸로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재명 정부에 와서도 부동산 정책에 약발이 들지 않고 부동산 즉 이제 서울 집값 안정이라든지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 안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였던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권 초반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늘 여론을 신경 쓰고 표 계산 안 하는 정치인 뭐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이 의지가 지방선거를 넘어서도 뭐 저는 좀 과도할 정도로 세금을 더 매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여가지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이제 고현준 앵커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게시물 올린 것 중에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요. 직접 이제 기사를 링크해가지고 개포 4억 낮춘 금매 나와 이 기사를 대통령이 링크를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개포동이라고 하니까 그 싼 가격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 42억짜리를 4억을 낮춰가지고 38억에 내놨다라는 얘기예요. 38억도 비싸다. 요거를 링크를 한 이유는 거봐라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 이제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게시물까지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내가 안 했다는 얘기까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트위터를 올렸다고 합니다만은 이 사례 소개를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해드린 거죠. 혹시 뭐 나를 공격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게 아니 있어요? 뭐 전혀 그런 건 없죠. 왜 그러세요? 같이 알겠어요.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이따가 또 얘기합시다. 네.